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4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독일 뉴스 헤드라인 읽기입니다. 오늘은 좀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뮌스터라는 도시에서 저쪽 서쪽에, 독일 서쪽에 도르트문트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여기서 자동차를 이용한 멀쩡히 햇빛 쬐고 있던 행인들을 치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요. 실수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테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2명이 사망하고 12명, 최소 12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요. 엊그제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요 헤드라인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Vater über Amokfahrer von Münster. Er muss in seinem Kopf Höllenqualen erlebt haben. Vater,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이미 죽었어요. 본인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살을 했어요. 그 범인의 아버지가 über Amokfahrer, 범인에 대해서. 근데 Amokfahrer라는 단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합성어예요. der Amok 하면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약간 광기? 정신착란적인? 한국말로 제대로 eins zu eins 1대1로 번역이 안 되는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근데 얘만 따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amokfahren으로 수거처럼 써요. amokfahren 하면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차를 몰다 또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서 누구를 치다 이런 뜻까지 돼요. 그래서 요 amokfahrer 하면 요 수거에서 나온 표현인 거 아시겠죠? fahrer 하면 운전자라는 의미니까요. 하여튼 그 차를 미친 듯이 몰아서 사람을 쳐 죽인 그 범인 어디서? von Münster, 뮌스터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Er muss in seinem Kopf Höllenqualen. 자, 요 단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Höllenqualen. 얘도 지금 합성어인데 뭐랑 뭐의 합성어냐면 die Hölle. 요게 지옥이에요. die Hölle. 영어로는 지역이 hell이잖아요. hell. 그죠? 근데 독일어에서는 hell 하면 형용사로 밝은 뭔가 빛 같은 게 어떤 공간 같은 게 너무 밝고 막 빛이 잘 들 때 hell이라고 표현을 해요. hell. 그 다음에 die Qual, 복수형은 die Qualen 되는데요. 고통이란 뜻인데요. 사실 고통을 넘어선 그 무엇이에요. die Qual 하면. 왜 영어에서도 pain이란 표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뭔가 고차원적이고 깊고 뭔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말할 때 agony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얘랑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에요. die Qual.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정말 지옥 같은 고통, die Höllenqualen in seinem Kopf. 이 범인이 그 자기 머릿속에 erlebt haben, 갖고 있었음에, 경험하고 있었음에, 겪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일단 erlebt haben, erleben 하면 뭔가를 경험하다 라는 동사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 표현이 das Erlebnis, 뭐 경험이란 뜻인데 지금 요걸 지금 제가 설명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부분. muss erlebt haben. 자, 문법 공부 좀, 특히 시제 부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muss erlebt haben. 요게 뭐지? 약간 무슨 시제지? 라고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만도 한 게 요 muss, 사실 조동사 müssen이죠. 원형으로 하면. 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must가 되고요. 얘를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싶으면 haben 동사랑 결합을 해서 haben müssen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 일단 이 범인은 죽었어요. 현장에서 본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는 건 좀 이상해요. 뭔가 과거형이든 현재 완료형이든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무슨 시제냐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조동사 müssen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물론 그 의미로 가장 거의 많이 대부분 쓰이지만 그거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임에 써드릴게요. 틀림없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에 찬 추측의 의미로도 쓰여요. 그걸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자, 죽었죠 이미. 범인은 죽었어요. 이분께는 이제 아들이 되겠죠, 이 범인이. 아들은 죽었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살아남은 자들끼리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시점은 현재죠.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땠을지 살아 생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동사만 봤을 때 일단 현재처럼 보이네요. 틀림없어. 그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어. 뭐 했음에 틀림없어. erlebt haben.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었음에 틀림없어. 이 부분만 보면 시제 뭐죠? 그쵸. 현재 완료 시제죠. 그래서 muss erlebt haben 하면 경험했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다음에 뒤이어 있는 헤드라인을 이용해서요. Amokfahrt von Münster. Oh, ein Kranker. Wohin jetzt mit dem Hass? 자, 요거는 제가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라고 할까? 약간 저를 굉장히 자극하는 제목이라 내용을 읽어봤는데 얘는 뉴스 기사는 아니고 사설이에요. 사설은 독일어로 der Kommentar라고 하죠. 그래서 사설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 객관적인 사실 플러스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의견과 비판과 목소리가 들어간 그런 글인 거잖아요.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요 글을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요 사설 중에서 문장을 좀 인용을 여기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Es ist schwierig, auch nur in Betracht zu ziehen, dass ein Amoktäter womöglich selbst auch Opfer war. All das ist schwierig, zumal es eine sehr viel unkompliziertere Möglichkeit gibt, das Geschehen zu verarbeiten. Mit Hass. 자, 좀 길지만 어렵지 않아요. 전형적인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거든요. 영어의 가주어 it, 진주어 to 이렇게 들어간 문장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가주어 it에 해당하는 게 s예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어렵지 않아요. 주어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가짜 주어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지 않아요? Auch nur in Betracht zu ziehen. 자, 여기 진주어 쭈 나왔네요. 요 쭈가 영어의 to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 지금 수거가 하나 나와서 써드릴게요. In Betracht ziehen 하면 요거 다 묶어서 한꺼번에 뭐뭐를 고려하다 또는 깊이 생각하다 요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조차 정말 생각조차 하는 게 참 어렵죠. schwierig. 뭘 생각하는 게 어렵냐면 das. 자, 요 das가 이끄는 종속절이 쭉 나오죠. ein Amoktäter. 차로 사람들 치어 죽인 범인이 Täter, 범인이잖아요. womöglich. 아마도 어쩌면 selbst 스스로 auch Opfer war. 스스로도 Opfer, 피해자라는 것을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참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 All das ist schwierig. 아, 정말 모든 게 너무 어렵죠. zumal. 자, 요 zumal 같은 표현은 얘도 알아두면 좋은? 아주 엄청나게 자주 쓰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 요 zumal이 이끄는 요 종속절 보시면 왜 종속절이란 얘기를 자꾸 하냐면 종속절이니까 주어는 여기 있고 동사는 맨 뒤로 후치가 됐잖아요. 이게 종속절 특징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das가 이끄는 종속절이다 보니까 주어는 여기 있는데 동사는 어디 있어요? 요 맨 끝에 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zumal 하면 일단
뭐뭐를 생각했을 때 또는 조금 구어체적으로 왜 우리 한국어 원어민이니까 좀 한국 원어민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뭐뭐한 마당에라고 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요 해석이. 그래서 es eine sehr viel unkompliziertere 자 비교급이네요. 훨씬 덜 복잡한 지금 viel 얘는 많다는 뜻이 아니라 요 비교급을 한층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붙은 거예요. 이렇게 비교급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죠. 부사들이 뭐 feel도 되고요. noch도 되고요. 아무튼 훨씬 덜 복잡한 Möglichkeit,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마당에 어떤 가능성들? Das Geschehen, 그 사건, 그 일어난 사건을 zu verarbeiten, 다루기에 가해자가 뭐 지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든 살아오면서 힘든 성장 과정을 겪었든 그걸까지 고려하기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훨씬 더 덜 복잡한 viel unkompliziertere Möglichkeit 이 가능성은 뭘까요? 이 사건을 이해할 때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와닿는 그 가능성은 뭐냐면 mit Hass, der Hass. 그렇죠. 증오. 한국어가 안 써지네요. 써진다 이제. 증오라는 표현이죠. der Hass. 자, 저는 요 코멘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길지 않은 사설이었는데 특히 요 문장이 그리고 특히 이 제목 다시 보면 ein Kranker. 너 이 병자야. 그러니까 말이 좀 예쁘진 않은데 그냥 병자라고 번역을 할게요. 이 아픈 인간아. 이 병자야. Wohin jetzt mit dem Hass? 그럼 이제 mit dem Hass, 이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증오와 미움과 혐오는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하는 거니? wohin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우리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독일에서 이런 테러가 났을 때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딱 그거죠.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그랬지. IS. 이거부터 생각이 나죠. 근데 그 테러 사건들 중에서는 어, 여기 보시면 이 사건에서도 독일인이 범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국민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엔 이미 깊이, 우리 머릿속엔 이미 깊이 하스, 증오가 심어져 있죠.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할게요. 어차피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심지어 조금은 실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테러 일어났어. 당연히 이슬람, 아랍 애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독일 사람이었네? 그래서 이 범인을 조사를 또 해봤더니 암흑티에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병이 있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하신 거겠죠. 머릿속에 그런 고통과 번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 사설의 요지는 그래, 테러가 일어났어. 근데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던 무슬림이 이번엔 범인이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 증오는 어디를 향해야 되지? 정신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왜냐면 이 범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룬 사설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이 한 지점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어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하스, 증오를 통한 거예요. 이 하스를 잘 이용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랄까? 어떤 구조적인 원인은 쉽게 가려지고요. 당장 손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한다. 외국인 싫어. 외국인 미워. 외국인 나가. 추방. 이런 식으로. 또는, 정신병 있는 사람이 테러를 일으켰네?
정신병 있는 사람 싫어. 미워. 그런 사람들 다 나가. 격리시켜, 우리 사회에서. 쉽죠. 말이야 쉽죠. 근데 이렇게 하스를 이용해서 모든 사건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과연 그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 사건을 우리가 뿌리부터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원천봉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이 코멘타 쓴 사람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표현이나 이런 건 거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저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무슬림 얘기 나온 김에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저도 잘 몰랐다가 인터넷 검색해서 알게 된 건데 이슬람은 그냥 종교예요. 종교고 무슬림은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니죠? 그다음에 그 얘기 나온 김에 짧게 하나 보자면 요거 politische Debatte, 토론이죠. 근데 어떤 토론? politische, 정치적인 토론. 제가 좋아하는 거죠. Kopftuch für Mädchen verbieten. Ja oder nein? Kopftuch. Kopf 뭐예요? 머리죠. Tuch 하면 수건. 머리에 쓰는 수건, 뭐 찜질방 가서 쓰는 그런 수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잡이라고 하나요? 그 머리에 두르는 거, 뭐 차도르, 표현이 여러 가지죠. 히잡, 차도르 등등등. 아, 부르카도 있죠. 아무튼 일단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건 대부분 Kopftuch라고 표현을 해요. 독일에서는. Für Mädchen, 소녀들. 그 소녀들에게 Kopftuch 씌우는 것을 verbieten, 금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Ja oder nein? 찬성하세요?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세요? Oder nein?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세요? 커프톡 이슈는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저도 요걸 좀 연구를 해보려고 막 파봤는데 끝도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개인의 자유 그리고 여성의 인권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슬람 문화권 출신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책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이게 어떤 페미니스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커프톡은 여성의 그 아랍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전근대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또 페미니스트들은 아니다. 커프톡 내가 쓰고 싶어서 쓰고 이것은 나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커프톡을 금지하는 게 오히려 더 자유에 반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갈팡질팡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이슬람이 자기들 종교고 그리고 커프톡이라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쓰는 게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제3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어떤 인터뷰였냐면 제독 철학자 한병철님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께서 한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서 자유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거칠게 지금 당장 생각나는 대로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유의 반대는 그쵸. 뭔가 강요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강요를 당하는데 자기가 강요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강요가 일상화된 문화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강요를 강요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유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의미 전달이 잘 됐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가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 강요를 자신의 자유라고 받아들이고 자신은 그 강요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믿고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가 뭐 자유롭다곤 하지만 어디 자유롭습니까? 다달이 뭐 고지서 내야 되지, 청구서 내야 되지, 일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또 사회적인 어떤 통념에 맞춰서 살려면 욕 안 먹게 처신 잘해야 되지, 뭐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등등등.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한병철 님의 인터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문을 보실 수 있게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이 커프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매우 궁금한 한편 일단은 넘어가서 또 다른 헤드라인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자, 얘도 정치적인 이슈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웃겨요. 이 테마를 접할 때마다 너무 웃긴 게 라이스뷰어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이시 하면 뭐죠? 제국이죠, 제국. 옛날에 뭐 das Dritte Reich 뭐 제3제국이라는 건데 사실 나치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아무튼 이 제국의 뷰어가 누구예요? 시민, 그죠? 시티즌이잖아요, 시티즌. 그래서 제국의 시민들, 무슨 제국의 아이들 이런 느낌이죠. 라이스뷰어가. 그게 뭐냐면 저도 이거를 너무 웃겨갖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연구하는 테마랑도 연관이 있어요. 이 극우주의랑. 이게 자기들끼리 라이시 하나의 제국을 막 만들어가지고 독일 안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일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제국을 만들어서 그 제국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만의 왕을 막 세우고 법을 막 만들어갖고 정작 독일이라는 진짜 국가의 법은 안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세금도 안 내. 그래서 이 프로세스, 법적인 소송이라는 의미예요. Der Prozess. 해서 이 법정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König von Deutschland wieder auf freiem Fuß. 자, König von Deutschland. 독일의 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국의 왕이 있죠. 네덜란드의 왕이 있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입헌군주제니까 독일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사입이에요. 이 라이스뷰어가 이 사람들이 세운 뭐랄까 사이비 왕? 그래서 이 왕이 그러니까 이 뷰어가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야. 그냥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왕 자리에 군림을 해서 막 뭐 세금도 안 내고 뭐래더라? 보험료도 안 냈다 그랬나? 자기는 독일의 국민이 아니라 라이스뷰어가 이 시민이기 때문에 뭐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감옥에 갔겠죠. 소송에 걸려가지고. 근데 wieder auf freiem Fuß. 자, 수거예요. auf freiem Fuß 하면 뭔가 얘만 봐도 느낌이 좀 오시죠? 어떤 표현일지. 뭔가 자유롭게 두 발로 서다라는 거는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extremisten이라고 하는 게 딱 맞아요. 써드릴게요. extremismu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극단주의 또는 요거를 이제 칭송하는 사람들은 extremist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extremist이냐면 이 극단주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협의와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어떤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완전히 뒤엎고 전복시키고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뭐 제국이라든지 황국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고자 할 때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극단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래서 극우주의자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우파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뭐 권위주의적인 뭐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그런 아주 절대적인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뭐 그런 권위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것은 극우주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무튼 이 라이스버거 발음이 너무 어려워. 라이스버거 이게 잘못 발음하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라이스버거 버거 또는 라이스버거 라이스버거 그렇잖아. 라이스버거 별로 안 다른데 아무튼 이 사건은 일단은 이 사이비 교주가 풀려나는 걸로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조금 더 읽어봐야 알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독일 뉴스 헤드라인 읽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은 문법적인 내용이나 어휘보다는 약간 내용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또 저건 또 저건 나름대로 뭐 매력이 있는 거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 주셨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의 에밀리였습니다.